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하루아침에 밀려난 건 미군이 아니라 미제 무기 그 자체였습니다. 저 좁은 물길에서 아시아 무인정 따위가 뭘 하겠습니까? 자폭 무인정 편대가 유조선단을 덮치기 전 UAE 해군 참모회의에서 실제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같은 해협에서 미제 근접방어 체계가 3분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 그 바다를 국산 무인수상정 편대가 단 한 척의 피해도 없이 지켜냈습니다. 부품 하나 승인받는데 2달이 걸리던 나라가 어떻게 석 달 만에 걸프의 밤바다를 통째로 뒤집어 놓았을까요? 지금부터 충격적인 그날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쳐주세요. 행복을 기원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랍에미리트 해군 함정전력 조달국 유수프 알마주르의 국장입니다. 아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를 나와 23년째 이 나라의 바다를 지켜온 사람입니다. 가정을 조금 넘긴 시가 호르무즈 해협 최협부를 지나던 유조선단 호송작전 중 경보가 떴습니다. 통신관이 헤드셋을 붙잡고 소리쳤어요. 적어도 수상 표적 다수, 이란 쪽 연안에서 접근 중입니다. 저는 상황판을 노려봤습니다. 붉은 점들이 유조선단을 향해 산기하며 좁혀오고 있었어요. 해협의 이 구간은 폭이 채 50km가 되지 않습니다. 표적을 잡고 요격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3분 남짓이었어요. 열린 바다였다면 훨씬 여유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좁은 물길에서는 3분이 전부였습니다. 호위함 지휘관이 즉시 대응 사격을 명령했습니다. 우리 주력 근접방어 체계는 미국이 만든 것이었어요. 함정갑판에 얹힌 회전포탑이 초당 수십 발을 쏟아낸다고 알려진 미 해군이 실전에서 검증했다고 자랑하던 바로 그 장비였습니다. 저는 지휘 콘솔 앞에서 화면을 지켜봤어요. 레이더가 표적을 잡기는 잡았습니다. 그런데 화면 위 추적선이 자꾸 흔들리고 있었어요. 통제관이 헤드셋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다중 반사파 간섭입니다. 해수면 파고와 해협 양안 지형이 겹쳐서 표적 신호가 갈라지고 있어요. 좁은 해협 특유의 문제였습니다. 열린 바다에서 설계된 장비가 이렇게 폐쇄적인 수로에서는 제 실력을 못 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첫 번째, 자폭 무인정이 호위함 우연으로 붙었어요. 그 순간 섬광이 터졌습니다. 근접방어 체계가 뒤늦게 반응해 사격을 개시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폭발음이 지휘소까지 울렸습니다. 함교 아래 갑판 일부가 뜯겨나갔어요. 화재 경보가 연쇄적으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무인정이 좌연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포탑이 다시 조준하려 했지만 표적을 놓쳤습니다. 조준선이 화면 위에서 헛돌고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정밀하다던 그 장비가 좁은 바닷길 한복판에서 자기 눈조차 제대로 못 뜨고 있었던 겁니다. 부관 하나가 지휘소로 뛰어들어와 보고했어요. 인근 예비함정이 도착하려면 최소 15분은 더 걸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15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손상된 호위함에서는 아직도 화재 진압이 진행 중이었고 부상자 숫자조차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들어 해협 너머를 살폈어요. 남은 무인정 2대가 유조선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게 보였습니다. 저 유조선 한 척이 뚫리면 원유 유출로 이어질 거리였어요. 저는 즉시 근접 함포 병력에 추가 사격을 지시했습니다. 대응 사격음이 밤바다를 갈랐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얼마나 버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상황판을 다시 확인했어요. 붉은 점 2개가 여전히 유조선단 주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무전기를 고쳐진 손에 땀이 배어났어요. 날이 밝고 나서야 그날 밤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호위함 한 척은 완전히 기동 불능이었고 승조원 3명이 다쳤어요. 다행히 예비함정이 도착하고 나서야 남은 무인정들이 물러갔습니다. 유조선단은 마지막 순간에 함포 사격으로 지켜냈어요. 하지만 승리라고 부를 수 있는 밤은 아니었습니다. 근접방어 체계 모듈 전체를 뜯어내야 하는 상태였고 복구에만 몇 주가 걸릴 상황이었어요. 저는 아침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정비참모가 피해 목록을 읽어내려갔어요. 레이더 모듈, 포탑 구동계, 통신 중계기까지 3가지 항목 모두 승인 대기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언제 승인이 나느냐고 물었어요. 정비참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청서는 이미 2달 전에 접수됐지만 검토 절차라는 문구 외에는 아무 답도 오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미군 파견단에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오후 3시 회의실에 파견단 2명이 들어왔어요. 저는 지난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파손된 함정 사진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레이더 모듈이 왜 2달째 승인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노트북을 든 파견관이 화면을 보여줬어요. 해당 부품은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돼 있어 의회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2달이면 충분한 시간 아니냐고 되물었어요. 파견관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절차라는 게 원래 그렇다는 대답이었어요. 감정이 섞이지 않은 사무적인 말투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씁쓸했어요. 우리가 겪는 위협은 어젯밤 그대로인데 승인을 정하는 사람들은 다른 셈법으로 시간을 재고 있다는 게 문제였으니까요. 회의실을 나서면서 정비참모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해군이 지금 몇 종류의 함정 체계를 운용하고 있느냐고요? 정비참모는 잠시 계산하더니 대답했어요. 미국산 호위함이 주력이지만 오래된 프랑스산 초기함 계열과 일부 개조형 함정도 섞여 있다고 했습니다. 부품 창고도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고 정비 교범도 각각 다른 언어로 존재한다고 했어요. 정비병 한 명을 새로 훈련시키는데도 어느 함정을 맡기느냐에 따라 교육기간이 갈린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씁쓸했어요. 우리 해군의 전력이 겉으로는 막강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여러 나라의 승인과 일정에 매달려 있는 셈이었습니다. 정비참모는 씁쓸하게 웃으며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방패들을 띄우고 있지만 그중 어느 것도 우리 손으로 고칠 수 없는 방패라고요. 저는 그날 오후 해군 참모총장실을 찾았습니다. 총장은 제 보고를 듣고도 표정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일해왔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참았던 말을 꺼냈어요. 오랫동안 일해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일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요. 총장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대안이 있느냐고 되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정말로 대안이 없었거든요. 총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해상 전력을 팔겠다고 나서는 곳은 몇 군데 있지만 다들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어요. 그때는 정말 흘려들을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정비창 앞을 지나쳤어요. 파손된 호위함이 여전히 그 자리에 떠 있었습니다. 수리 일정도 아직 배정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정비병 몇 명이 갑판 주변을 서성이며 부품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한참 지켜봤어요. 해협 하나를 지키는 함대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발이 묶일 수 있다는 사실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저녁 무렵 참모 하나가 제 방으로 들어와 소식을 전했어요. 미군 파견단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승인 절차가 예정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다만 워싱턴 쪽 우선순위 조정이라는 표현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을 몇 번이고 곱씹었어요. 우리 해협의 안전이 그들의 우선순위 목록 어딘가에 걸려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을 열어 파손된 함정 사진을 다시 꺼냈어요. 사진 옆에 그날 회의에서 받은 승인 대기 서류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사진 속 뜯겨나간 갑판과 서류 위에 검토 중이라는 도장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무엇을 띄우든 그것을 지킬 권한은 우리 손에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참모에게 물었어요. 우리 말고 이런 상황에 처한 나라가 또 있느냐고요. 참모는 잠시 생각하더니 인접한 걸프 국가들도 비슷한 처지라고 답했습니다. 다들 미국산 함정을 주력으로 쓰면서도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래도록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기는 한 건지 그날 밤에는 아무 답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다음날 저는 정비 참모를 다시 불렀습니다.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냐고 물었어요. 함정 하나를 도입할 때마다 그 나라의 승인 체계 전체를 함께 떠안는 구조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부품 하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나까지 전부 원산지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같은 미국산 장비라도 계약 시점에 따라 승인 절차가 달라서 어느 함정은 3주 만에 부품이 오고 어느 함정은 반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흘 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비서관이 낯선 이름 하나를 전했습니다. 상하이에서 왔다는 방산 중개인이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거절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총장이 흘리듯 던졌던 말이 떠올랐어요.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라던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저는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뒤 그가 찾아왔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갖춰 입은 중년 사내였어요. 이름은 미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중국 국영 조선방산업체 중동 담당이라고 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무인 고속정의 최신형 사양이었어요. 화면 속에서 무인정 편대가 표적을 향해 정확히 돌진하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니체는 자신 있는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최신 광학 추적 장치, 자동 편대 운영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은 수출 통제 절차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약만 맺으면 바로 실물이 넘어온다는 말이었어요. 가격도 미국산의 절반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확실히 매끈한 영상이었습니다. 편대가 부드럽게 방향을 바꾸고 표적을 정확히 붙잡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계약 조건, 납기 일정, 운용 인력 파견까지 포함된 패키지라고 했습니다. 듣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해군 장교였습니다. 하면서 매끄러운 움직임보다 궁금한 게 따로 있었어요. 미첸 씨, 이 사양의 무인정이 실제 고온다습한 걸프 해역에서 장기간 실전 배치된 기록이 있습니까? 저는 단도직입으로 물었습니다. 니첸의 손가락이 태블릿 위에서 잠시 멈췄어요. 이 손은 그대로였지만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다시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 사양은 최신 개발 라인이라 아직 공개된 실전 기록은 제한적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전 세대 모델은 남중국해에서 여러 차례 운용된 바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어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남중국해와 호르무즈는 다른 바다였어요. 습도도, 염분 농도도, 여름철 표면 수온도 전혀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바다에서의 명성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걸프의 뜨거운 소금물 속에서 버텨줄 무인정이었습니다. 저는 참모에게 지시해 이 무인정의 실전 배치 사례를 조사하도록 했어요. 며칠 뒤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해당 사양이 실제 걸프 해역이나 유사한 고염분 환경에 투입됐다는 공개 기록은 찾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이전 세대 모델들이 특정 해역에서 전자장비 침수와 통신 두절을 일으켰다는 기사 몇 건이 확인됐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다시 리첸에게 보여줬어요. 리첸은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그건 구형 모델의 문제였고 신형은 방수 등급을 개선했다는 답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 개선을 증명할 데이터는 끝내 내놓지 못했습니다. 걸프의 여름철 해수 온도와 습도 속에서 버틴 기록이 있느냐고 재차 묻자 리첸은 헛기침을 하더니 실험실 환경에서는 문제 없었다는 말로 넘어갔어요. 실험실이라는 단어가 유독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좋은 조건을 강조하는 세일즈맨일수록 정작 성능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흐리는 경우가 많다는 걸 23년 군 생활에서 배웠으니까요. 미챙이 돌아간 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태블릿 화면 속 무인정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정작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었습니다. 이 바다의 소금기 속에서 버텨낸 시간, 좁은 해협의 반사파를 뚫고 표적을 잡아낸 기록이었어요. 정비 참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출 통제 절차는 없을지 몰라도 성능 자체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은 더 큰 위험이라는 대답이었어요. 자칫하면 미국산 대신 또 다른 미지의 방패를 띄우는 셈이 될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파손된 함정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손끝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 구멍을 다시는 만들지 않을 방패가 어딘가에는 있어야 했어요. 참모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은 나라가 있느냐고요. 참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최근 사우디에 전차를 수출했다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고 했어요. 다만 그 계약은 지상전력 쪽이라 우리 해군과는 다른 분야라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함정용 무인체계도 만든다는 사실은 더욱 낯설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그 이름을 수첩에 적어 넣었습니다. 일주일 뒤 비서관이 방문자 명단을 들고 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왔다는 사람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약속을 잡은 적이 없다고 했더니 비서관은 3시간째 앉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3시간이라는 말이 걸렸어요. 이 더위에 로비에서 3시간을 버틴다는 건 보통 배짱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들여보내라고 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예상과 달랐어요. 값비싼 정장도 아니었고 화려한 자료 가방을 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소매를 걷어올린 셔츠 차림에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 하나가 전부였어요. 영함을 건네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정하연입니다. 한국 방산업체 해양사업부 팀장입니다. 억양이 섞인 영어였어요. 악수를 나눴는데 손바닥이 거칠었습니다. 사무실에만 앉아있던 사람의 손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잠깐 내려다봤습니다. 미첸의 매끈했던 손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마침 그 자리에 정비참모도 있었습니다. 정비참모는 정 팀장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낮게 웃었어요. 한국이 함정용 무인정도 만듭니까? 전차 만든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정비참모의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저는 정 팀장의 반응을 살폈어요.
얼굴이 굳으려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 팀장은 웃었어요. 진짜로 편하게 웃었습니다. 오히려 당황한 건 정비 참모 쪽이었어요. 무시를 당하고도 웃는 사람은 둘 중 하나였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거나 믿는 구석이 있거나. 정 팀장은 서류 가방에서 얇은 자료 한 묶음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국산화율 85% 이상.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정 팀장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지금까지 여러 나라 해군용 무인정들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항법모들과 통신 장비에 의존하다 보니 제3국에 다시 파는 것도 개조하는 것도 원래 나라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걸프 환경에 맞춰 새로 설계한 무인정은 항법과 통신, 추진, 개통 핵심 부품 대부분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승인 절차 자체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가 겪던 문제, 부품 하나 들여오는데도 남의 나라, 승인이 필요했던 그 문제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구조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이 무인정은 고온 다습한 해역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설계 단계에서부터 손을 봤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저희 기술진이 이 지역 해수 온도와 염분 자료를 따로 받아서 방수, 밀폐 구조와 전자장비, 냉각 계통을 다시 짰습니다. 정 팀장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실제로 얼마 전 이 지역에서 열린 해양 방위산업 전시회에 이 무인정을 직접 가져와 전시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정비 참모가 자료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숫자를 훑어보더니 콧방귀를 꼈어요. 종이 위에 숫자야 누가 못 씁니까? 이 바다에서 실제로 써본 기록이 있습니까? 정비 참모는 자료를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실전 경험이라는 말을 꺼내면 아시아 무기상 따위는 물러설 거라고 확신하는 표정이었어요. 정 팀장은 자료 가방에서 또 다른 묶음을 꺼냈습니다. 이번 것은 좀 더 두꺼웠어요. 최근 서태평양의 한 나라와 진행한 연합훈련 결과라고 했습니다. 사거리 3km 표적에서 95% 명중, 고속기동 표적에서도 85% 이상 명중률을 기록했다는 데이터였어요. 통신 지연 시간은 평균 0.3초 이내였습니다. 정비 참모가 그 숫자를 들여다봤습니다. 표정이 살짝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그래도 입은 여전히 고집스러웠습니다. 훈련 전 조건 아닙니까? 이 해협의 반사파 간섭은 다릅니다. 정비 참모는 자료를 옆으로 밀어냈어요. 그러자 정 팀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훈련장이 아니라 이 해역에서 다시 증명할 기회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 대답에는 물러섬이 없었어요. 저는 그 대화를 지켜보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천이 보여줬던 화려한 시뮬레이션 영상에는 없던 것이 이 얇은 종이 뭉치에는 있었어요. 실제 명중률, 실제 통신 지연 수치, 실제 훈련 기록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숫자 하나하나에 근거가 붙어 있었어요. 저는 정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무인정, 걸프의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시험해볼 방법이 있습니까? 정 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 쪽에서 준비하는 데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저는 그 대답을 곱씹었습니다. 확신에 찬 대답도 아니었고 과장된 약속도 아니었어요. 그저 가능하다는 말,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담백함이 지금까지 만난 어떤 세일즈맨의 화려한 언변보다 더 신뢰가 갔어요. 정 팀장이 돌아간 뒤 정비 참모가 저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장님, 설마 저 자료를 진지하게 보시는 건 아니시죠? 저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서랍에서 파손된 함정 사진을 꺼내 정비 참모 앞에 놓았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믿었던 카탈로그도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저 구멍을 막지 못했죠. 정비 참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참모를 불러 지시했습니다. 이 자료의 실제 해상 시험 일정을 최대한 빨리 잡아달라고요. 참모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에 바다를 바라봤어요.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뭔가 다른 걸 봤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정 팀장이 남기고 간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국산화율 85%라는 숫자와 명중률 95%, 통신 지연 0.3초라는 숫자가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리첸의 화면 속 숫자들과는 다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어요. 자료 어디에도 이 무인정으로 구체적으로 뭘 격추했는지, 그 비장의 성능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명중률과 반응 속도 수치만 있을 뿐 정작 이 체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력을 발휘하는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었어요.
저는 그 점이 오히려 마음에 걸렸습니다. 숨길 게 있어서인지 아니면 아직 보여줄 단계가 아니라서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정 팀장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자를 빠진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어요. 정 팀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부장님, 그건 실사격에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그 편이 나을 겁니다. 저는 그 대답에서 묘한 자신감을 느꼈어요. 숨기는 게 아니라 아껴두는 것 같은 태도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참모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시험 일정은 언제로 잡혔느냐고요? 참모는 열흘 뒤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달력에 그 날짜를 적어 넣었어요. 열흘,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날까지 해협은 여전히 위태로웠습니다. 테스트 날짜는 열흘 뒤로 잡혔습니다. 해협 안쪽이 아니라 UAE 북부 해군기지 인근 민간 선박 출입이 통제된 해상훈련 구역이었어요. 제가 직접 현장 지휘를 맡았습니다. 해군 참모총장도 참관을 결정했어요.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진짜 방패가 뭔지 두 눈으로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테스트 해역에 도착한 건 새벽 5시였습니다. 해가 뜨기 전인데도 습도가 높았어요. 수온은 섭씨 34도, 대기 습도는 85%를 넘겼습니다. 해가 뜨면 체감 온도가 50도 가까이 오를 거라고 했어요. 이런 환경에서 정밀 장비가 제대로 돌아간다면 그건 진짜였습니다. 이 바다가 거짓말을 걸러주는 가장 정직한 시험관이었어요. 중국 측이 먼저 준비를 마쳤습니다. 리챙이 새 정장을 차려입고 나타났어요. 습한 갑판 위에서 넥타이까지 맨 채였습니다. 중국제 무인정 3척이 해상에 자리를 잡았고 기술자 4명이 지원선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리체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저에게 다가와 연신 시스템 사양을 읊어댔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양에는 관심 없었어요. 결과만 보면 되는 거였죠. 시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표적선 3척이 해상에 배치됐어요. 리첸이 기술자에게 손짓했습니다. 무인정 편대가 항주를 시작했어요. 화면에 표적이 잡혔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40분쯤 지나자 이상한 신호가 잡혔습니다. 통신 화면에 지연 표시가 뜨기 시작했어요. 무인정 한 척의 위치 신호가 끊겼다, 이어졌다를 반복했습니다. 리첸의 기술자들이 지원선 통신 장비를 재부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3번 무인정은 아예 응답을 멈춰버렸습니다. 습한 해상대기 속에서 통신 모듈 대부에 결로가 생기며 회로 접점이 부식된 겁니다. 리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넥타이 매듭을 잡아당기며 식은땀을 훔쳤어요. 일시적인 통신 장애입니다. 재연결하면 정상화될 겁니다. 리첸의 변명이 습한 바닷바람에 흩어졌어요. 통신 장애라고요. 회로가 부식돼서 응답 자체가 끊겼는데 장애 탓이라니. 정비 참모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이 바다에서 습기를 탓하는 무인정이라니 실전에서 적이 기다려줄 거라 생각합니까? 정비 참모의 비아냥에 리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기술자들이 모듈을 열어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수리 불가. 태블릿 화면 속에서 그렇게 매끈하게 움직이던 편대가 이 바다의 첫 시험에서 반토막이 나버린 거였어요. 리첸이 쫓겨나듯 장비를 철수시키는 동안 저는 반대편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팀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정하윤 팀장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땀에 흠뻑 젖은 정비복 차림의 사내가 무인정 관제소 옆에 쪼그리고 앉아 뭔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한서준 수석 엔지니어라고 들었어요. 뭉툭한 손가락에 기름때가 시커멓게 끼어 있었습니다. 한서준이 관제 시스템 가동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무인정 편대 항법 화면이 조용히 켜졌어요. 습한 대기 속에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중국 통신 모듈이 40분 만에 결로로 죽었던 그 습도 속에서요. 저는 눈을 좁혔습니다. 좋은 징조였어요. 하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정지 표적이 아니라 고속으로 지그재그 기동하는 무인 표적선이었어요. 한서준이 관제 화면을 조작했습니다. 무인정 2척이 편대를 이루며 표적을 향해 접근했어요. 그 순간 한서준이 예상 밖의 조작을 했습니다. 표적선을 향해 정면으로 접근하는 대신 편대를 둘로 나눠 좌우에서 협공하는 대형으로 바꿨어요. 통제관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건 매뉴얼에 없는 기동인데요. 한서준은 짧게 답했어요. 이 해역은 좁습니다. 정면 추격은 반사파에 걸립니다. 속공이 났습니다. 그 판단이 바로 이 무인정의 진짜 무기였습니다. 자율편대가 실시간으로 서로의 위치를 교신하며 대형을 스스로 재편하는 능력.
그게 카탈로그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던 비장의 성능이었어요. 무인정 두 척이 좌우에서 표적선을 협공하듯 압박했습니다. 표적선이 급선했지만 반대편 무인정이 이미 그 경로를 막고 있었어요. 명중까지 걸릴 시간은 12초. 표적선이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세드 통제관이 노그로 확인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대 자율재편 성공, 명중까지 12초. 세드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좀비 참모가 쌍안경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입이 살짝 벌어져 있었어요. 손에 쥐고 있던 무전기가 천천히 흘러내려 가판 위에 툭 떨어졌습니다. 좀비 참모는 그거 죽지 않았어요. 군인의 본능이 방금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시험은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놀라운 일은 해가 진 뒤에 벌어졌습니다. 밤 9시쯤 시험형 옆 지원선을 지나가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어요. 에어컨은커녕 통풍구 하나 시원찮은 선실이었습니다. 습한 바다의 밤 기온이 30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곳이었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한서준이 바닥에 앉아 회로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옆에는 한국인 기술자 2명이 더 있었습니다. 한 명은 노트북으로 뭔가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통신모듈 내부를 들여다보며 방수 실리콘을 덧바르고 있었어요. 셋 다 말이 없었습니다. 오직 인두의 지글거리는 소리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선실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다음날 새벽 한서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잔 게 분명했습니다. 태블릿 화면 하나를 제 앞에 내밀었어요. 편대간 교신 지연 시간을 현장에서 0.3초에서 0.1초로 더 줄였다는 데이터였습니다. 매뉴얼에도 없는 개조였어요. 오직 이 바다에서 이 습도에 맞게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낸 거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기름때와 화상 자국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니첸의 매끈한 손이 떠올랐어요. 저는 한서준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어요. 이 바다가 이미 답을 알려줬으니까요. 해상시험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해군 참모총장에게 올린 지 이틀 만이었습니다. 총장실 회의가 소집됐어요. 저는 보고서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참모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다들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제가 자리에 앉자 비서관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미국 대사관 인장이 찍혀 있었어요. 봉투를 뜯는 순간 손끝에서 불길한 예감이 전해졌습니다. 공문의 내용은 짧았어요. 우리가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전략급 해상 무인 체계를 도입할 경우 기존에 공급된 호위함의 부품 공급과 정비 지원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안보 이익과 기술 보호 정책에 근거한 결정이라는 문장이 뒤따랐어요. 재고를 촉구한다는 말로 끝맺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3번 다시 읽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전비 참모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건 위협입니다. 호위함 전력이 전부 멈춰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해상 전력의 상당 부분이 하루아침에 무력화되는 겁니다. 정비 참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 업체와의 논의를 접고 사과 사절단을 보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어요. 지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참모 몇몇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십 년 안보협정을 이런 식으로 흔들 필요가 있느냐는 우려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둔 사진을 집었어요. 파손된 호위함의 사진이었습니다. 회의실 한가운데 테이블 위로 내려놓았어요. 이걸 보십시오. 저는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구멍이 우리 유조선단을 위협했을 때 부품 승인은 2달째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른 방패를 알아본다고 그 부품 공급을 끊겠다고 협박합니다. 동맹의 이름으로 목줄을 죄는 겁니다. 목소리가 높아지는 걸 느꼈어요.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이 공문 자체가 우리에게 왜 기술 주권이 필요한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다에서 직접 확인한 성능과 우리 손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부품, 승인 중에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비 참모가 반박하려 했지만 재무 담당 차관이 먼저 끼어들었어요. 차관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회의실 대형 모니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항공 무인정 현지 생산 시설이 가동되면 발생할 경제 효과였습니다. 조 단위의 수치가 나열되어 있었어요. 현지 생산 시설이 세워지면 직접 고용만 2,000명입니다. 협력 업체까지 포함하면 8,000명이 넘습니다. 국산화율이 올라갈수록 우리가 미국에 지불하던 정비 비용도 사라집니다. 차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기존 체계를 유지하면 해마다 수천억 원이 워싱턴으로 빠져나갑니다. 새 체계로 전환하면 그 돈이 우리 안에 남습니다. 차관의 만년필이 화면이 숫자를 짚어나갔어요. 숫자를 말할 때 이 사람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서명하지 않으면 다른 걸프 국가들이 먼저 이 조건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차관이 덧붙였어요. 좀비 참모가 다시 입을 열려 했지만 스크린 위 숫자들이 그 입을 막았어요. 10,000명에 가까운 일자리와 조 단위의 경제 효과 앞에서 체면이나 관성은 힘을 잃었습니다. 회의실 뒤편에서 해군 참모총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총장이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알마즈르이 국장, 미국의 분노는 클 겁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겠지요. 총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분노를 감당하고도 이 해협을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그 순간 회의실 스피커폰이 울렸어요. 비서관이 급히 연결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나온 목소리는 미국 대사관 해군무관이었어요. 알마즈르이 국장,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한국 업체와의 논의를 중단하십시오. 내일까지 확답을 주시면 부품 공급권은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을 넘기면 우리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목소리에는 위압과 조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제우 통첩이었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을 바라봤습니다. 23년 가까이 들어온 동맹의 목소리였어요. 든든하다고 믿었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목소리는 우리를 지키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를 가두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전화선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그대로 잡아당겼어요. 전화선이 벽에서 뽑혀 나왔습니다. 통화가 끊겼어요. 회의실이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좀비 참모가 멍하니 저를 바라봤어요. 총장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해협의 안전이 워싱턴의 결제 서류에 달려있는 상황은 오늘 끝냅니다. 참모들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총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정식으로 계약을 추진하십시오. 저는 비서관에게 정화윤 팀장을 불러달라고 했어요. 문이 열리고 정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두꺼운 계약서를 들고 있었어요. 무인 수수상장 편대 도입, 현지 생산시설 설립, 핵심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계약이었습니다. 정 팀장이 계약서를 제 앞에 펼쳤어요. 저는 만년필 뚜껑을 열었습니다. 서명란에 제 이름을 적었어요. 유스퍼 알마즈르이. 잉크가 하얀 종이 위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조금 전까지 회의실을 짓누르던 워싱턴의 오만한 통첩이 떠올랐어요. 그 서류 한 장에 흔들릴 뻔했던 제 자신이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정 팀장이 계약서를 거두며 허리를 숙였어요. 고개를 든 그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전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어요. 호르무즈 건너편 이란 쪽 연안에서 자폭 무인정 편대가 재집결하고 있다는 첩보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규모가 달랐어요. 지난번보다 3배 가까운 수량이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계약서 위의 숫자가 아니라 해협 위의 실물이 방패가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정화연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한국 시각으로는 오전이었겠죠? 정 팀장은 한 번만에 전화를 받았어요. 잠든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어요. 정 팀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했어요. 국장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냥 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 한마디가 귀에 맴돌았어요. 사흘 뒤 믿기 어려운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한국 조선소에서 생산 라인을 24시간 풀가동에 돌입했다는 거였어요. 주말 근무도 반납하고 야간 교대조까지 새로 편성했다는 이야기가 뒤따랐습니다. 원래 첫 물량 도착까지 예상됐던 기간을 대폭 앞당기겠다는 통보였어요. 정비참모가 보고를 받고 되물었습니다.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정비참모의 의심은 당연했어요. 함정용 무인체계의 납기를 그렇게 줄인다는 건 일반적인 방산 상식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정 팀장의 그 짧은 대답을 다시 떠올렸어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정확히 아흘에 뒤 대형 수송선 2척이 해군기지 부두에 접안했습니다. 화물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부두에 서 있었어요. 습한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화물칸 안에 가지런히 고정된 무인 수상정과 관제 장비가
새벽 조명을 받아 번뜩였어요. 종이 위의 계약이 아니라 선체와 회로로 이루어진 진짜 방패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전개는 곧바로 시작됐어요. 해협 초입 핵심 거점에 무인정 편대를 배치해야 했습니다. 한서준 수석이 첫 번째 지원정에 올라탔어요. 한국 기술자 10명이 뒤따랐습니다. 하나같이 땀에 젖은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배치 거점은 해상 계류 시설조차 없는 임시부두였습니다. 관제소부터 새로 세워야 했어요. 한서준이 지원정에서 내리더니 케이블리를 직접 짊어졌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하나둘 장비를 짊어지고 물살을 헤치며 임시부두로 옮겼어요. 습도 85%, 체감온도 50도에 가까운 한낮에 맨몸으로 중장비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현지 수병들이 처음엔 멍하니 바라만 봤어요. 그런데 수병 하나가 총을 내려놓고 케이블리를 함께 짊어졌습니다. 또 한 명이 합류했어요. 통역을 맡은 현지인 한 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안 되면 되게 하는 습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었다고 했어요. 수병들 사이에서 낮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날 밤 배치 작업이 끝나기도 전에 경보가 울렸어요. 정찰기가 해역 건너편 대규모 무인정 이동을 포착한 겁니다. 이번엔 이전보다 훨씬 많은 수였어요. 저는 관제소로 달려갔어요. 아직 완전히 연동되지 않은 무인정 4척이 급하게 배치된 상태였습니다. 통제관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완전 가동까지 최소 40분은 필요합니다. 저는 한서준을 봤습니다. 한서준은 아무 말 없이 관제 콘솔 앞에 앉았어요. 손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20분 만에 한서준이 손을 들었어요. 최소 기능으로 가동 가능합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지금 당장 쓸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가동을 명령했어요. 화면에 초록색 항적선이 떠올랐습니다. 잠시 뒤 해역 건너편에서 붉은 점 10여 개가 무리지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서준의 손가락이 콘솔 위에서 움직였어요. 4척의 무인정이 자율적으로 대형을 나눠 재편했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신 좌우로 갈라져 협공하는 진영이었어요. 첫 번째 자폭 무인정이 접근 반경 안에 들어왔습니다. 유격 명령이 떨어졌어요. 명중. 두 번째, 세 번째도 연이어 명중했습니다. 통제관이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6, 7, 8.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붉은 점이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관제소 안에 있던 참모들이 숨을 들이켰어요. 그런데 11번째 표적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인정 한 척이 표적을 쫓다가 얕은 여울 지형에 가까워지며 항적 신호가 흔들렸어요. 통제관이 소리쳤습니다. 4번기 신호 불안정. 자초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거 느꼈어요. 한서준이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수동 개입 4번기 항로 강제 변경. 그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화면 위에서 4번 무인정의 항적선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여울을 아슬아슬하게 비켜갔어요. 그리고 곧바로 마지막 표적을 향해 다시 돌진했습니다. 12번째 명중. 관제소 안에서 누군가 낮게 탄성을 질렀어요. 교전은 채 15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2척의 자폭 무인정이 전량 격침됐어요. 아군 피해는 없었습니다. 통신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요격 전량 성공, 아군 피해 없음. 저는 그 한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밤이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지킨 게 아니라 상대가 물러난 밤이었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막아낸 밤이었어요. 날이 밝고 해협 초입을 둘러봤습니다. 지난번처럼 부서진 함정도 수리를 기다리는 승조원도 없었어요. 대신 한서준과 한국 기술자들이 임시부두에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현지 수병 몇 명이 그 옆에 함께 앉아 있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잠시 지켜봤어요. 이 바다에서 처음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관제소 통신 장비가 울렸어요. 미국 대사관이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며칠 전 최후 통첩을 보내며 윽박지르던 그 해군 무관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후 통첩을 보내던 그 위압적인 어조가 아니었어요. 헛기침을 2번이나 하고 나서야 말을 꺼냈습니다. 알마즈르이 국장, 부품 공급권은 재검토 중이요. 오해가 있었어. 우리는 여전히 UAE를 소중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어. 소중한 파트너. 열흘 전에는 부품을 끊겠다고 협박하더니 이제 와서 소중한 파트너라고요? 저는 시계를 봤어요. 통화 시간 15초. 충분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오.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참모가 새 소식을 전했습니다.
리첸의 회사가 이번 해상 시험 실패 영상 유출로 걸프 방산 시장 전체에서 신뢰를 잃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카타르와 오만이 검토 중이던 입찰 서류를 반려했다는 이야기도 뒤따랐습니다. UAE 해군 조달청도 사기성 성능표 시 혐의로 해당 업체를 지역, 입찰 자격 박탈 대상에 올렸다는 후속 보고가 붙어 있었어요. 화려한 태블릿을 들고 다니며 미국 반값을 외치던 그 사내가 새벽 비행기로 조용히 떠났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습기 탓이라던 그 변명이 떠올랐어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가 더 통쾌했어요. 미국 대사관 무관, 다리를 꼬고 앉아 최후 통첩을 던지던 그 사람이 본국으로 소환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어요. 걸프 동맹국에 대한 강압적인 무기 수출, 통제가 오히려 동맹의 이탈을 불렀다는 게 워싱턴 내부의 판단이었습니다. UAE에 이어 인접 걸프 국가 두 곳도 유사한 해상 무인체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30년 가까이 미국이 독점하던 걸프 해상방어 시장에 균열이 생긴 겁니다. 그 균열을 만든 원흉으로 그 무관이 지목되었어요. 보고서를 덮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협의 하늘이 맑았어요. 며칠 전 자폭 무인정이 몰려오던 그 밤바다가 아침 햇살에 씻기듯 깨끗하게 개어 있었습니다. 화양 냄새는 이미 사라졌고 바다만큼은 흠 하나 없이 푸르렀어요. 우리가 지켜낸 바다였습니다. 오전 11시 차량이 해군기지 부두로 향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무인수상정 현지 생산시설, 그러니까 조립 및 정비 거점 준공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재기습이 있었던 지 얼마 안 됐는데 준공식을 강행하느냐는 참모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지금이 적기였습니다. 이 바다에서 증명한 것을 세상에 보여줄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준공식장에 도착했을 때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규모가 컸어요. 부두 한쪽에 새로 지은 조립시설이 서 있었고 크레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임시단상 위에 UAE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바람의 두 깃발이 서로 몸을 부딪히며 펄럭이는 모습이 괜히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상 아래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쪽에는 UAE 해군 장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서 있었고 반대편에는 한국 측 대표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화윤 팀장이 보였어요. 오늘은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한서준 수석이 서 있었어요. 놀랍게도 정비복이 아니라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다만 손은 여전했어요. 기름때가 완전히 빠지지 않은 거친 손이 어색하게 바지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서준 옆에 UAE인 기술자들이 서 있었어요. 10명이 넘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한서준 팀과 함께 케이블을 나르고 관제소를 세우고 밤을 지새운 현지 엔지니어들이었어요. 한국인과 UAE인이 뒤섞여 서 있었는데 누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다들 습한 더위에 그을려 있었고 다들 손이 거칠었고 다들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자부심이었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단상 옆에서 준비된 보고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재기습 방어전 결과를 반영한 최종 결산이라고 했어요. 만년필로 숫자를 짚어나갔습니다. 기존 함정 전력 대비 요격 단가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현지 생산 시설이 본격 가동되면 추가로 비용이 더 줄어들 거라는 설명이었어요. 현지 고용 인원은 초기 2,000명에서 5년 안에 8,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습니다. 총장의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단단했습니다. 보고를 마친 총장이 저를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에는 처음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의 의심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전비 참모도 어느새 총장 옆에 서 있었어요. 팔짱을 낀 채였지만 그 표정에는 더 이상 냉소가 없었습니다. 준공식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의전 순서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임시조립동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땀에 젖은 작업복 차림의 한서준과 UAE 엔지니어들이 나란히 서서 무인정 선체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어요. 한국인 손과 UAE인 손이 번갈아가며 나사를 조이고 케이블을 연결하고 외장 패널을 맞췄습니다. 마지막 패널이 철컥 소리를 내며 장착되는 순간 조립대 위에 UAE 산이라는 표식이 새겨진 첫 번째 선체가 완성됐어요. UAE 기술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한국팀이 박수를 쳤어요. 한서준은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완성된 선체의 표면을 손바닥으로 한번 쓸었어요. 기름때 묻은 손이 매끈한 표면 위를 지나갔습니다. 그게 이 사람의 박수였어요.
옆에 서 있던 UAE 엔지니어가 한서준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한서준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완성된 선체보다 더 눈부셨습니다. 그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비 참모가 단상 아래로 내려왔어요. 참모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정비 참모가 한국 대표단 앞에 멈춰 섰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비 참모가 자세를 바로 잡았어요. 등을 곧게 펴고 오른손을 관자놀이 옆으로 올렸습니다. 거수경례였어요. 얼마 전까지 아시아 무기상 따위라며 자료를 밀어냈던 그 사람이 지금은 한국팀 앞에서 깍듯한 경례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한국 측 대표가 답례 경례를 했습니다. 두 사람의 거수 경례가 부두의 오전 햇살 아래에서 교차했어요. 자료를 밀어냈던 그 손이 지금은 경례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바다가 사람을 바꿔놓은 거였어요. 준공식이 끝나기 전 참모 하나가 다급히 다가와 소식을 전했습니다. 카타르 국방부에서 공식 문의가 들어왔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번 해협 방어전 결과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는 요청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오만 해군 쪽에서도 유사한 문의가 접수됐다는 보고가 뒤따랐어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직접 와서 보십시오. 숫자보다 확실한 설명은 없을 테니까요. 참모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저는 부두 너머 해협을 바라봤어요. 그 조용함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식이 끝난 뒤 정화윤 팀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국장님, 이제 시작입니다. 정 팀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시작이었어요. 부품 하나에 나라의 승인을 구걸하던 시절은 이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전비 참모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국장님, 솔직히 처음엔 이 결정이 무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비 참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저 친구들 손을 보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정비 참모의 시선이 조립동 쪽을 향했어요. 한국 기술자들과 UAE 엔지니어들이 뒤섞여 마지막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23년간 미제 무기만 믿어온 그 사람이 스스로 생각을 바꿨다는 사실. 그것 자체가 이 며칠간의 결과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오전 11시 제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간상 아래 카타르 해군 무관과 오만 국방 관계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습한 아침 햇살이 부두 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자펑 무인정이 몰려오던 해협의 밤이 이제는 흔적도 없었어요. 저는 연단에 오르기 전 잠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조립동 앞에 들어선 완성된 선체들, 그 옆에 나란히 선 한국인과 UAE인 기술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23년 동안 이 나라의 바다를 지키겠다는 다짐으로 살아왔지만 정작 그 다짐을 실현할 방법은 늘 다른 나라의 손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만큼은 달랐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23년 해군 생활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어떤 회의에서도 어떤 협상장에서도 손이 떨렸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단지 강철로 만든 무인정을 산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부두 위로 퍼져나갔어요. 단상 아래 얼굴들이 저를 울려다봤습니다. UAE의 장교들, 한국의 기술자들, 카타르의 무관, 오만의 관계자. 며칠 전만 해도 우리는 우리 함정 하나 고칠 권한조차 없었습니다. 부품 하나를 들여오는데도 대서양 건너의 결제를 기다려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바다에서 무엇을 지킬지, 어떻게 지킬지를 우리 손으로 결정합니다. 우리는 어떤 강대국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을 우리의 바다를 되찾았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단상 아래에서 조립동 앞에서 크레인 사이에서 UAE 국기와 태극기가 바람에 나란히 펄럭였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며칠 전 불꽃과 파편으로 뒤덮였던 이 해협이 오늘은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워싱턴의 결제 도장이 필요한 바다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바다였습니다. 부두 끝에서 정하영 팀장과 한서준 수석이 나란히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두 사람 다 아무 말 없이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얼굴들이었어요. 연설이 끝난 뒤 카타르 무관이 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국장님, 다음 주 리야드에서 열리는 걸프 해양안보 회의에 이 사례를 발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 전까지 없던 존중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만 관계자도 명함을 건네며 조만간 자국 해군 참모진과 함께 이 조립시설을 방문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 명함을 받아들며 이 며칠 사이 이 바다를 둘러싼 셈법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우리가 증명한 건 무인정 한 척의 성능이 아니라 작은 나라도 자기 손으로 자기 바다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서랍에 넣어둔 파손된 함정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그 구멍을 볼 때마다 느꼈던 무력감이 이제는 다른 무게로 남아있었어요.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간직할 기억이었습니다. 부두 위로 부는 바람이 습했지만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 바다는 이제 우리 손으로 지키는 바다였습니다. 정하연 팀장이 부두 끝에서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들어 답했어요. 한서준 수석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완성된 무인정 선체를 한 번 더 쓰다듬고는 다음 조립 라인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 로비에서 3시간을 기다리던 그날부터 사실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른다고요. 다만 우리가 그걸 알아보는 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었습니다. 부두를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조립 동안을 둘러봤습니다. 다음 선체의 골조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한국인과 UAE인 기술자 몇 명이 도면을 펼쳐놓고 뭔가를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손짓과 그림만으로도 서로의 뜻이 통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광경을 잠시 바라보다가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해협이 펼쳐졌어요. 이 바다를 23해 동안 지켜왔다고 믿었지만 진짜로 지킨다는 게 무엇인지는 이번에야 처음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남의 손에 맡긴 방패가 아니라 우리 손으로 만들고 우리 손으로 고칠 수 있는 방패. 그것이 며칠 사이 이 바다가 저에게 가르쳐준 전부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정작 우리 바다를 지킬 방법조차 우리 손에 없었다면 여러분은 그 바다를 온전히 우리 바다라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 하나가 더 유익한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